저는 차동식입니다. 65세가 된 지금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평범한 노동자에서 재벌가, 상속자가 되었다가 가족들의 배신과 음모 속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미경이라는 누나까지 나타나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죠. 하지만 차 회장의 마지막 영상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겨우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새로운 상속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만났던 누구보다도 위험하고 교활했습니다. 차 회장의 비밀 영상이 공개된 후 법정 소동이 마무리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차미경은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됐고 민호와 민수도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지영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진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저를 노리는 사람도 없고 음모도 없고 배신도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독서를 하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 회장의 마지막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저주라는 말, 그리고 이 집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살 거라는 예언 같은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정말로 저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경비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로 기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곧 경비원이 다시 뛰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남자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이 차 회장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아들이라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당한 상속권을 찾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상속자라니 정말 끝이 없구나 싶었어요. 차미경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누군가 제 평화로운 삶을 흔들어 놓으려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텔레비전을 켜보니 뉴스에서 그 남자에 대한 포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마치 국제적인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차미경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차미경이 서민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타입이었다면 이 남자는 세련되고 이성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가 자신을 차회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해외 교포 출신이고 차 회장이 해외 사업을 하던 시절에 만나서 잠시 동거했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 회단이 제시한 증거들도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어요. 어머니와 차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들, 출생증명서, 그리고 차 회장이 해외 사업을 하던 시절의 기록들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차 회단이 차 회장의 해외 사업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들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그가 단순한 사기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차 회단의 모습을 보니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자신감 있고 논리적이며 동시에 친근한 매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그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차 회단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차 회장이 남긴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화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존 가족들과도 평화롭게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유능한 동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서 더 큰 일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차 회장이 진짜 제 동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일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 회장의 마지막 경고도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은 저주받았다는 말, 그리고 돈을 노리는 모든 사람이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예언이 자꾸 생각났어요. 다음날 아침 차 회장이 직접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이 제 인생을 또 다시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차 회장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국제적인 사업가 같았어요. 맞춤 정장의 명품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정문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차 회장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차 회장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키는 180cm 정도로 크고 얼굴은 서구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해외 교포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매우 영리해 보였는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어요. 차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헬렌 김이고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차 회장을 만났다고 했어요. 당시 차 회장은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그때 헬렌 김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 회장이 한국의 본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없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헬렌 김은 이미 차 회장을 임신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차 회장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젊은 시절의 차 회장과 아름다운 동양계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뉴욕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차 회장이 헬렌 김의 배를 쓰다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임신한 상태의 헬렌 김과 함께 찍은 것 같았는데 차 회장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진이 조작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차 회장은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서 일했다고 해요. 그 후 자신만의 투자회사를 차려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 회장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회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 매출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차 회장이 말하기를 어머니 헬렌 김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차 회장에게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라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 회장은 바쁜 사업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 뉴스를 통해 차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차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가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특히 차 회장의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차 회장은 차 회장이 1980년대에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빌딩을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 회장은 차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스위스와 케이만 제도의 은행에 상당한 돈이 예치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좌들의 일부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차 회장이 해외에 비자금을 숨겨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차 회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차 회장의 재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차 회단은 자신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 유럽의 대형 헤지펀드들, 아시아의 주요 기업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차 회장이 남긴 사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을 들어보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 회단이 보여준 명함도 인상적이었어요. 두꺼운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는데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로고도 매우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차 회단이 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차 회장의 아들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차미경과의 갈등, 그리고 최근의 법정 소송까지 모든 걸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차 회단은 제가 겪은 고생에 대해 진심으로 동정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힘든 시절이 끝났으니 형제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유능한 동생이 나타나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차 회단은 마지막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형제 관계를 확실히 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차 회단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하면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차 회단의 매력과 능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차 회단과의 첫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사기꾼일 거라는 의심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유능한 동생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겪어온 배신들 때문에 쉽게 믿기는 어려웠지만 차 회단이 보여준 모습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차 회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전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가짜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 과정에서도 차 회단은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왔고 의료진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의료 기록이나 가족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차 회단은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때문에 불편했지만 점점 그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 박식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차 회단이 들려주는 해외 경험담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뉴욕 월가에서의 치열한 경쟁, 유럽 투자가들과의 협상,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담 등 제가 상상도 못한 세계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그런 세계에 발을 디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차 회단이 차 회장의 해외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1980년대 차 회장이 미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유럽의 파트너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진출 당시의 에피소드들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 회단이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차 회장이 해외 사업 파트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그 편지들에는 차 회단의 어머니 헬렌 김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편지 중 하나에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헬렌 김에게 보낸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데려와서 정식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차 회장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가족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렌 김과 헤어져야 했다는 것을 차 회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차 회장도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 회장은 또한 차 회장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그런 파트너 중 한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차 회장의 정체를 증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 파트너는 70대 미국인 사업가였는데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차 회장과 함께 사업을 해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임스 앤더슨이 증언하기를 차 회장이 헬렌 김과의 관계, 그리고 차 회장의 존재에 대해 자신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심지어 어린 차 회장의 사진도 가지고 있었어요. 차 회장이 자랑스럽게 보여줬다면서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는지 자주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아이가 지금의 차 회장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차 회장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조작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더욱이 차 회장의 능력을 직접 확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 회장이 남긴 회사의 경영진들과 미팅이 있었는데 차 회장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차 회장이 보여준 사업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 회장은 회사의 현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특히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는 경영진들도 감탄할 만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국제적 경험과 네트워크가 얼마나 값진 자산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경영진들도 차 회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차 회장의 아들이라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들었어요. 차 회장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차 회장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공해주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중에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과연 차 회장이 정말 제 동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기극의 시작일까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하는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거였어요. 차 회장이 정말로 차 회장의 아들이고 따라서 제 동생이 맞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소식을 차 회장에게 전했을 때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저보다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형제가 된 만큼 함께 큰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차 회장이 제게 한 말이 특별했습니다. 혹시 진짜라면 저도 이제 진정한 동생을 만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제게 정말 믿을 만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보니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차 회장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차 회장과 친자 관계가 확인된 후 며칠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차 회장도 형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해줬고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처 호텔 로비에서 차 회장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차미경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벌써 차 회장과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차미경이 서류 뭉치를 차 회장에게 건네주는 것도 봤어요. 그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차에단이 차미경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들이 한패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차에단이 민호와 만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최근에 가석방되어 나온 상태였는데 차에단과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차에단과 이야기할 때는 묘하게 희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민수도 차에단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파산 후 힘들게 지내고 있던 민수였는데 차에단과 만난 후에는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좋은 제안을 받은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상한 건 이 모든 만남들이 제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에단은 저에게 이런 만남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직접 차에단에게 물어봤을 때도 시치미를 뗐어요.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히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커지면서 저는 몰래 차에단을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차에단이 차미경, 민호, 민수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고급 사무실이었는데 차에단이 임대한 곳 같았어요. 그곳에서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지켜보니 그들의 회의가 상당히 진지해 보였어요. 서류들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미경이 주로 설명하고 차에단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보였어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그들의 대화 일부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제가 뒤쪽 자리에서 몰래 들었어요. 차미경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차에단의 국제적 배경을 활용하면 저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해외에 숨겨진 차 회장의 비자금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번에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예전처럼 실수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도 자신이 맡은 부분은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장담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차에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차에단이 해외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한국 정부에도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차 회장이 남긴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대한 음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해외에 숨겨진 거액의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차에단이 설명하기를 차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돈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스위스, 케이만 제도, 룩셈부르크 등 여러 나라의 은행에 분산해서 포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나 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그들이 알고 있는 차 회장의 과거 범죄 행적들이었어요. 차미경이 말하기를 차 회장이 과거에 정치인 암살에도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저까지도 연루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차에단을 그토록 믿었는데 결국 또 다른 배신자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차에단이 저를 완전히 속였다는 점이었어요. 형이라고 부르며 가족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이용하려는 계산만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친절과 관심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으니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의 음모였어요. 혼자서 이런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차에단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어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차에단을 보는 제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에단은 여전히 친근하게 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따뜻한 미소도 모든 게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 회장의 마지막 경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 집안은 정말로 저주받은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차 회장과 옛 가족들의 연합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제가 예상했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제가 메인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제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에서 갑자기 재벌가, 상속자가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제출했던 증거들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닌지, 정말로 차 회장의 친아들이 맞는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목이었습니다. 가짜 상속자라는 표현을 대놓고 사용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가로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속자는 따로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 진짜 상속자가 바로 차회단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차회단을 해외에서 온 합법적이고 현대적인 후계자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국제적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로 차 회장의 사업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저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묘사했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지한 노인이 운 좋게 재산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경영 능력도 없고 국제 감각도 떨어진다는 식으로 폄하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이었던 건 제 개인사까지 들춰낸 것이었어요.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시절의 에피소드들, 가난했던 생활, 심지어 술을 마셨던 일까지 모든 걸 부정적으로 각색해서 보도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이런 기사들이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차회단이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검사 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곳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제가 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어요.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이었지만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짜 상속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차회단을 지지하는 댓글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차회단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해 보였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현대적인 인물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늙고 무능해 보이는 과거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차회단의 경력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어요. 하버드 출신의 월가 경험,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경력까지 모든 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차 회장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논조였어요. 반면 제가 이룬 성과들은 모두 폄하되었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의 승리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고 차 회장이 남긴 영상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제 인격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들을 고발한 냉혹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없고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심지어 제 친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손자, 손녀들의 반응이었어요. 학교에서 할아버지 때문에 놀림받는다면서 만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부 기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또다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이번에는 해외 자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차회단이 제기한 해외 비자금 문제 때문이었어요. 만약 차 회장이 정말로 해외에 숨겨둔 돈이 있다면
그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도 조사하겠다는 거였어요.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증거들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어요. 만약 정말로 위조가 확인되면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차해단의 소송을 받아들여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차 회장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소송이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공격이 쏟아지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예전에 차미경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차해단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왔던 변호사들도 이번에는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차해단의 배경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저택 앞에는 시위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해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며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차해단은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승리의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혼자 저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모든 방향에서 공격받으며 절망에 빠져있던 중에 뜻밖의 발견이 제 운명을 또다시 바꿔놓았습니다. 차 회장의 서재를 다시 한번 뒤지던 중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하나 더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는 벽 속에 완전히 감춰진 작은 금고였는데 정말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금고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차 회장이 해외에서 벌인 범죄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해외 뇌물 거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20년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 금액만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뇌물의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정치적 불안을 조장해서 자원을 더 저렴하게 가져오려는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내전을 부추겨서 무기 거래로도 이익을 남겼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을 의뢰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대상은 주로 해외의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었는데 최소 10명 이상이 차 회장의 지시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 방법들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한 암살, 톡살, 심지어 테러로 꾸민 살인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전문적인 암살 조직에 의뢰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세 번째 문서는 돈 세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범죄로 얻은 돈들을 합법적인 사업 자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사용한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가 그려져 있었어요. 전 세계 20여 개국의 은행들이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차 회장이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자였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상속받은 재산들이 모두 이런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더러운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서였습니다. 차 회장이 죽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그때 가족들이 모두 연루되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차 회장은 편지에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복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돈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무서웠던 건 차 회장이 국제수사기관들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수사기관들이 차 회장의 범죄 행위들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수사가 한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차 회장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차 회장의 해외 범죄 행위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관련자들도 조사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도 수사관들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 회장이 미국에서 벌인 돈 세탁과 뇌물 공여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차 회장의 상속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수사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 회장이 유럽에서 벌인 범죄 행위들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상속 다툼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수사로 확대된 거였습니다. 차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범죄 연루자로 의심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차 회장이 국제적인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가족들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차회단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회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해외에서 살았던 만큼 차 회장의 해외 범죄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투자회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차미경, 민호,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차 회장의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연합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서로를 도울 여유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차 회장이 의뢰했다는 암살 조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그 조직은 차 회장이 죽은 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련자들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했고 전화도 이상하게 끊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차회단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국제수사기관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차미경이 갑자기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도피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당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민수도 연락이 두절됐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차 회장의 저주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남긴 더러운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차 회장과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차 회장의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이자 동시에 용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국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 회장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차 회장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후드티를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차 회장은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고 창밖을 자주 내다봤어요. 누군가 따라왔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차에단이 꺼낸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을 접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차에단이 설명하기를 국제수사기관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 회장의 해외 범죄 행위들이 거의 다 드러날 위기에 처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이 차 회장의 투자회사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 회장의 돈 세탁에 그의 회사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차에다는 미국에서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차에다는 자신도 차 회장의 범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준 것뿐인데 그것이 범죄 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변명이 수사기관들에게 통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에단이 제안한 건 함께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힘을 합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거라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위기를 넘기고 나면 차 회장이 남긴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차에단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제안한 협력 방안을 자세히 들어보니 결국 저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수사에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속셈이었어요. 차에단이 말하기를 제가 차 회장의 장남이니까 법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해외에서 자란 만큼 한국의 상황을 잘 몰랐다는 핑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뻔뻔한 제안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건 차에단이 위협까지 가미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협력하지 않으면 차 회장의 암살 조직이 저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조직의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자들을 제거하고 있다면서 차미경의 실종도 그런 이유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에단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게 저를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차에단은 계속해서 협력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라면 세계를 가질 수 있다고, 차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수조 원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제 수사를 피해서 안전한 나라로 도피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에단을 보는 눈빛에서 그는 뭔가 다른 것을 읽었나 봅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형이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느냐면서 혹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차에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친근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차에단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차에단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고, 무능한 형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의 진짜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차에단의 진짜 목적은 차 회장의 해외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를 위해서는 저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차미경, 민호, 민수와의 연합도 저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차에단이 차 회장의 암살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 차미경을 제거했고 민호와 민수도 위협해서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례가 저라고 했습니다. 차에단의 눈빛에는 피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형제라는 혈연 관계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이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순간 차 회장의 마지막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은 정말로 저주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차동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배신과 음모를 통해 단련된 상태였어요. 차에단이 협박한다고 해서 쉽게 굴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단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며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에다는 그 말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차에단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남긴 마지막 비밀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차 회장과의 마지막 대화 후 며칠간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협박과 회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차 회장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차 회장의 마지막 비밀을 하나 더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지막 금고에서 찾은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로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 문서는 차 회장이 자신의 모든 해외 자산을 국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죽은 지 정확히 3년 후에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해둔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몇 달 후면 차 회장의 모든 해외 재산이 자선단체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차 회장은 유언장에서 자신이 더러운 방법으로 번 돈을 후손들이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그 돈으로 인해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작은 선물을 남겨두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그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차 회장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제 어린 시절 몰래 찍어둔 사진들, 그리고 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차 회장이 진짜 아버지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평생 돈만 쫓아 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고, 그리고 그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망가졌다고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만큼은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상황이 달리 보였습니다. 차 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애를 쓰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해외 재산은 이미 없어질 운명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헛된 꿈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 회장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그 기회가 왔습니다. 차 회장이 마지막 통첩을 보내온 겁니다. 하루 안에 답을 달라고, 만약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 회장을 만나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만난 차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세련되고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최후의 선택을 강요했어요. 차 회장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동맹을 맺을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저를 제거할 작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차 회장의 마지막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차 회장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언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해외 재산이 자선단체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 회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쫓아왔던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유언장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면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국제 수사기관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거든요. 차 회장의 범죄 증거들을 모두 제공하는 대신 면책을 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차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국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붙잡힌 거였어요.
그가 끌려가면서 저를 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차미경, 민호, 민수의 행방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차미경은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민호와 민수는 숨어있던 곳에서 발견됐어요. 모두 차 회장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차 회장의 국제적 범죄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을 둘러싼 가족들의 쟁탈전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저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결국 차 회장의 저주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돈 때문에 모였다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씁쓸했어요. 몇 달 후 차 회장의 유언이 실행됐습니다. 해외에 숨겨져 있던 수조 원의 재산이 모두 국제 자선단체로 넘어갔어요. 그 돈으로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 회장이 남긴 한국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고아원과 양로원을 지었어요. 차 회장의 진짜 유언을 따르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저택도 엄청난 재산도 없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또 다른 재벌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돈을 두고 가족들이 싸우고 배신하고 서로를 파멸시키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 회장이 말했던 진정한 지옥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돈 때문에 모였다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끝없는 굴레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차 회장이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가족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